이번 책은 가즈오 이시그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옮기니는 송은경입니다. 이 작품은 1989년 부커상을 받았고요.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안소니 홉킨스가 주인공 스티븐스 역을 맡았고 엠마 톰슨이 켄튼 역을 맡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몇 커트의 그 사진만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두 배우의 그 절제된 감정 표현 그런 것들이 깊이감을 더해주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특히 그 달링턴 홀에서의 대연회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읽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큰 두 줄거리는요. 이 집사로서의 스티븐스의 일 그리고 켄튼 양과의 사이의 그 스토리 이 두 가지가 큰 줄거리였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6년 7월 달링턴 홀 요 며칠 사이에 나의 상상을 붙들어 온 그 여행을 정말 감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패러데이 어르신의 안락한 포드를 타고 나 홀로 즐기게 될 여행, 잉글랜드의 수려한 산하를 거쳐 서부지방으로 나를 데려다 줄 여행, 그리고 예상컨대 무려 닷새나 엿새 동안 나를 달링턴 홀에서 떼어놓을 여행이다. 이 여행의 발상 자체가 패러데이 어르신의 지극히 고마운 권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나는요. 이 달링턴 홀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집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러데이 어르신은 이 달링턴 이 저택이요. 200년 넘게 지금 그 달링턴 가문이 소유해온 대저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미국인 소유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수만 턴 그 하인과 하녀를 거느리던 이 나 집사 주인공 스티븐스가 지금 그 맨 뒤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과 함께 일괄 거래에 낀 한 품목으로서 이 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인 주인이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 5주 정도 미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스티븐스에게 여행을 한번 권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봐요 스티븐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내내 집에 갇혀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차로 어디든 며칠 다녀오는 게 어때요? 보아하니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이요 스티븐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차 연료비는 내가 부담하리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패러데이 어르신의 자동차 포드를 가지고 연료비는 그 주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드 자동차는요. 약간 그 어떤 부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그 여행 중에 그가 그 포드에서 내리는 것만 봐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이 고귀한 신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족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는데 스티븐스가 가끔씩은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이 이야기의 이야기가 쭉 누구의 기억으로 가느냐면요. 스티븐스의 기억을 쭉 더듬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가조의식으로의 책에서는 기억이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스티븐스의 이 기억이 전체 스토리를 끌고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이 켄턴 양은 1922년 봄에 도착하는데요. 그때 이 스티븐스의 부친과 함께 이제 이 집에 오게 되는데요. 이 부친은 자신이 모시던 그 주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 일자리와 숙식처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부친도 그러니까 집사로서 이 부친도 그러니까 품위 있게 일을 잘 해냈다는 것을 그 뒤에 여러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스티븐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켄턴 양은 어떤 돋보이는 추천서와 함께 도착했는데요. 그 집에 있던 지금 총무와 집사 보조가 한꺼번에 결혼을 해 그 업을 뜨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새로 영입된 거거든요. 근데 그 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스티븐스가 집사로서 그 크게 성장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 집에서는요. 어떤 그 약간 비밀스러운 회담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약간 비공식적인 회담이죠. 근데 그 회담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그 약간의 그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그 밖에 그 저술가나 그 다음에 어떤 비공개 인사들 그 외에도 그 영국인과 독일인은 물론 그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외교관이거나 고위 정치인 그 다음에 그 작가나 사상가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그 1차 세계대전 후 그 191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그 조약으로 그때 독일에 대한 각종 조치가 취해졌었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있었던 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이 책을 한번 보고 가보면요. 이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에 짤막하고 그 엑기스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베르사유 조약은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간에 맺어진 평화 협정이고요. 1919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체결되었고요. 자, 이때 국제연맹의 탄생 및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쟁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유럽의 평화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고요. 독일과 오래된 원한이 있던 프랑스가 독일로 하여금 치욕적인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결과로 독일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 독일의 그 치욕적인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것이 프랑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케인즈도 뭐라고 했었냐면 패전으로 경제가 파탄난 이 독일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조약이 새로운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몇 년 후 그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독일에서 나치스가 득세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빌미, 자, 이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나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독일이 이 나치스 정권으로 들어간 이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비공식 회담에서요. 어떤 걸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아마도 그 독일이 자기네가 짊어진 그
짐을 뭔가 연합국들이 그러니까 그 뭔가 낮춰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나치스 정권의 뭔가 약간 그 우호적인 그러한 그 영국이나 그 다른 그 연합국들의 그런 조처를 바라는 거. 근데 그 물밑 작업으로 지금 이 달링턴 호를 택했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담이 특히 누구한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독일한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이 회담이 지금 이 열리는 이 지금 이 스티븐스의 이 나리의 집, 그러니까 이 달링턴 나리가요, 계속 그 베를린을 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인사로 오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약간 어떤 그 뒤에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이 나리가 계속 이렇게 오가면서 그 나치스 정권에 좀 친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영국의 무슨 파시스트 동맹이나 그 다음에 그 유대인과 나치의 편에 서다 보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그런 쪽에 선을 끊고 유대인 6년이 넘게 일한 그 유대인 한연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를 해버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나치스 편으로 좀 친분을 서는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하는 이 스티븐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스티븐스는 젊은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달링턴 날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온 충정을 바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바치는데, 그 틈에, 그러니까 이 회담이 열리는 틈에 늙으신 이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 대저택의 그 좁은 다락방에서 지금 그 병세가 악화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러한 그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스는 이 주인이 갖는 이 중요성을 자기 자신도 몸소 느끼면서요, 이 회담에 자기의 총력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또한 그 끝까지 집사로 살았었고, 아버지 또한 죽는 날까지 손에서 일을 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자신은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버지는 죽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그 같이 들어왔던 그 켄튼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켄튼 양과의 스토리가, 켄튼 양과는 켄튼 양은 총무,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저녁에 모든 일을 끝내고 두 사람이 모여서 그 티타임을 가지면서 켄튼 양이 코코 한 잔을 타주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같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일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럴 때 켄튼 양의 그 제스처가요, 몇 번에 걸쳐서 어떤 그 사랑의 제스처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스티븐스는 오로지 그 일과 관련지어서, 그리고 그러한 그 제스처를 같이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켄튼 양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 예를 들어서 그 이모님이 정말 부모님처럼 됐던 그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우는 켄튼 양, 이 켄튼 양을 정말 위로해 줘야 할 때도 그는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6일간의 지금 이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 6일간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켄튼 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켄튼 양이 7년 만에 그 편지를 왔었거든요. 지금 스티븐스가 이제 이 달링턴 가를 맡아서 다시 집사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만,
그 미국인이 인수를 하면서 대부분의 하인과 하녀는 다 해고되고요. 그중에 4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집을 지금 총괄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약간 핑계지만 켄튼 양을 다시 일에 복귀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약간의 핑계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켄튼 양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요. 켄튼 양이 정확히 다시 달링턴 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몇 차례에 걸쳐서 켄튼 양의 편지를 거듭거듭 읽을 때 이런 뉘앙스를 느끼거든요. 뭔가 결혼에 파경이 왔다는 거, 그리고 달링턴 홀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짐작을 가지고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짐작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게 미국인한테 팔렸다는 것은 그 자기의 나리가 처참하게 깨졌다는 거죠. 이 나치스 편에 뭔가 친분을 계속 유지하던 이 나리는 그 전쟁이 끝나면서 그 뒷부분에서 어떤 신문들에서 이 사람을 그 더티한 비즈니스를 한 사람으로서 낙인을 찍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처참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이 저택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그러한 것을 끝에서 우리가 이 스티븐스의 얘기를 통해서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달링턴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회에 오는 손님, 그 다음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살짝 비춰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짐작만 할 수 있지, 달링턴이 정말로 독일의 나치스 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프랑스가 독일에게 과하게 과한 그 배상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무슨 그 배상금을 낮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이건 집사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나리의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프랑스가 어떻게 그 독일에게 그 과한 그 배상금을 요구했는지, 약간의 그들의 앙숙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보불 전쟁의 그때는 독일이 프랑스에게 가한 거였죠. 그 보불 전쟁이 1870년에서 71년인데 그때는 그 통일 도국을 이룩하려는 그 비스마르크 정책, 그때는 프로이센 치하에 있었죠. 그 비스마르크 정책과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 3세, 그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압도적인 우세로 그때 그 나폴레옹 3세가 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유의 평화협정이 일어났었고, 그때 독일의 배상금을 프랑스가 지불하고 그때 알자스 로렌 그 대부분을 할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이센이 명성을 얻었고, 이번에는 독일이 깨졌으니까 그 보복을 프랑스가 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독일은 계속 물밑 작업으로 달링턴을 택한 거죠. 그럼 달링턴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요, 그 도중에 눈치채기 할 만한 게, 아까 그 유대인 뭐 해고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그 회담이 열렸을 때 그 젊은 미국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국 편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약간 나치스 편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그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집에 오는 그 도련님이 있거든요. 그 같이 회담이나 이럴 때 그 도련님도
이 스티븐스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해서 네가 지금 뭔가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 집에서 일어나오는 이 약간 더티한 상황을 눈치도 채지 못하느냐, 뭐 호기심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종용을 합니다. 너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영국 총리와 독일 대사가 당신 상전의 주선으로 저렇듯 심야에 미래를 나누고 있는데 궁금증도 생기지 않는단 말이요. 스티븐스, 어르신은 지금 농락당하고 계시어 현재 독일의 상황에 대해선 나도 많은 조사를 해보았고 이 나라 사람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어르신은 지금 농락당하고 있어. 당신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는 게 옳아요. 이렇게 종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스티븐스는요. 죄송합니다만 도련님, 저는 나리의 훌륭한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지금 이렇게 뭔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켄튼 양이 그러니까 켄튼 양은 계속 뭔가 이 스티븐스가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그 선고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독일과 여러 나라들의 그 회담이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 그 다음에 또 이 비밀 밀실 회담이 있을 때 켄튼 양이 자기가 청혼에 응했노라는 이러한 그 약간 종용, 그러면서 그때 스티븐스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겠죠. 스티븐스가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첫 번째도 그 주인 나리가 얘기했거든요. 자네 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행동으로는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쭉 더듬으면서 마지막 여행지에서 만난 이 켄튼 양이요. 켄튼 양은 지금 벤 부인으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켄튼 양을 만나서 그가 그거를 궁금해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켄튼 양과 한 2시간 정도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켄튼 양은 여기에서 그 당시 자기 마음속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켄튼 양이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오랫동안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달링턴 홀을 떠나올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영원히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그저 스티븐스 씨 당신을 약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책략쯤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여기로 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 오랫동안 저는 무척이나 불행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나 한 해, 2해 세월이 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캐서린이 성장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스티븐스. 이제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스티븐스는 그 순간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적지 않는 슬픔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당신도 지적했듯 우리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뱀 부인을
뱀 부인과 함께 뱀 부인이 탈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뱀 부인을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스티븐스는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사랑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셨던 충성을 다했던 주인은 처참한 만로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집은 미국인에게 팔렸고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끝나고 그 유럽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듯 그렇게 집도 그렇게 넘어가고 자기는 그 거기에 딸린 일괄 품목의 하나로서 이렇게 미국인에게 팔렸고 그러면 그에게 남아있는 나날은 뭘까요? 그 마지막 그 옴기니의 설명에서요. 이 남아있는 나날에라는 이 제목을 이시구로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제목을 정하는 것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에서 그 남아있는 나날의 경우에는 그 한 작가 친구가 언급한 낮의 잔재라는 이 프로이트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이 꿈의 해석에서 꿈을 깨어있는 동안 곧 낮 동안의 사유 활동과 연관시켜 의무를 부여했다. 이 주간 잔재라는 개념이 분위기상 작품과 어울린다고 본 이식으로는 이를 조금 변형시켜 자신의 작품에 The Remains of the Day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이란 하루의 한 부분인 동시에 인간 활동 기간 전체를 가리킨다면 그 남아있는 나날을 지금 스티븐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티븐스는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걸 정리했고요. 그 다음 그러면 자기가 맞이하는 이 저녁쯤의 시간 이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때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택했던 길을 두고 왜 이렇게 했던가 못했던가 끙끙대고 속을 태운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진실되고 가치 있는 일에 작은아마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하다. 그리고 누군가 야망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만으로도 긍지와 만족을 느낄만 하다. 자, 자신이 느꼈던 긍지, 자신이 느꼈던 만족 다 떠나가 버렸지만 자신이 정리하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의 그 결말은요, 항상 새로운 선택과 함께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새로 모시게 될 이 미국인 주인,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한 내가 농담이라는 거, 그 기술을 한번 나도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싶다. 어쩌면 좀 전에 내 옆에 앉았던 노인도 나와 농담이나 주고받으려 했는지 모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본의 아니게 실망만 안겨준 셈이다. 이제 정말 이 농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탐닉한다고 해서 크게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에게 농담은 결코 터무니없는 의무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의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나는 농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지만 내 모든 역량을 바쳐 농담이라는 이 직무에 접근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내일 달링턴 홀에 돌아가면 새로운 각오로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패러데이 어르신은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돌아오신다. 그래서 내 주인께서 돌아오실 즈음에는 그분이 흐뭇하게 감탄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자, 새로운 각오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했고요. 인생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길들이 쭉 앞에 나 있겠죠. 그러한 각오를 보면서 희망차게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